거대한 저택의 거실은 숨이 막힐 듯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까지 닿은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최고급 병풍과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이 이질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오늘은 도윤의 아내 혜운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7년째 되는 날이었다. 제사상 앞에는 도윤의 숙부 인호와 그의 딸 수진이 자리하고 있었다. 인호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향을 피우며 애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수진 역시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붉게 칠해진 입술 끝에는 묘한 조소가 맴돌고 있었다. 절을 마친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도윤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는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짐짓 안타까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그만 새 출발을 할 때도 되지 않았냐는 겉으로는 위로지만 속으로는 7년째 우울증에 빠져 후계자 자리마저 위태로운 사촌 오빠를 조롱하는 비수 같은 말이었다. 인호 역시 중후한 목소리로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룹의 일은 자신이 잘 맡아두고 있으니 건강이나 챙기라는 말을 남겼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표정에는 슬픔이 아닌 승리자의 여유가 배어 있었다. 도윤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위로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제사상 한가운데 노인 혜운의 영정 사진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 혜운은 7년 전 만삭의 몸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원인 불명의 차량 폭발 사고로 아내와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그날 이후 도윤의 시간은 그 지옥 같은 화염 속에 영원히 멈춰버렸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넓은 저택에 홀로 남겨진 도윤은 소파 깊숙이 몸을 웅크렸다. 그의 무릎 위에는 7년의 세월 동안 빛이 바랜 작은 베넷 저고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혜운이 매일 밤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직접 수놓던 작은 꽃무늬만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도윤은 거칠어진 손끝으로 수실 하나하나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마치 그 천 조각 사이에 아내의 천이 아직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절실한 손짓이었다. 탁자 위에는 독한 위스키병이 반쯤 비어 있었고 도윤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독주를 들이부은 탓에 속이 타들어 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에게 이 정도의 육체적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잔을 들어 남은 술을 한 번에 들이켜고는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탄식을 토해냈다. 아내와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거대한 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벽시계의 바늘이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도윤은 부연듯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번호를 이제 그만 해지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매달 청구되는 혜운의 휴대전화 요금을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 번호를 지워버리는 순간 이 세상에서 아내와 이어져 있던 마지막 흔적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넘기던 도윤은 7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결된 적 없는 아내의 번호를 다시 눌렀다. 스스로도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매일 밤 같은 번호를 누르고 아무도 받지 않는 침묵 속에서 그녀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도윤이 버릴 수 없는 집착 같은 습관이었다.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댄 그는 익숙한 안내 음성이 들려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도윤의 심장이 멈춘 듯 굳어버렸다. 차가운 기계음 대신 조용한 거실을 가르며 울리는 연결 신호음. 한 번, 두 번 살아있는 것처럼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는 휴대전화를 더욱 꽉 쥐었다. 술에 취해 환청을 듣는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마침내 통화가 연결되는 미세한 마찰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이내 전화기 너머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냐고 묻는 낯선 아이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엄마가 지금 많이 아파서 자고 있으니 전화를 끊어달라는 당도라면서도 간절한 부탁이 이어졌다. 기껏해야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7년 전에 죽은 아내의 번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도윤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했다. 유리잔이 수십 개의 날카로운 파편으로 부서지며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도윤은 그 파괴적인 상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쏠리며 시야가 하얗게 번졌다. 갈라진 목소리로 대체 누구인지, 그 전화기를 어디서 났는지 묻는 도윤의 입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렸다. 전화기 너머의 아이는 낯선 어른의 다급한 목소리에 겁을 먹은 듯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을 이어갔다. 엄마가 가방 깊은 곳에 숨겨둔 물건인데 엄마가 며칠째 일어나지 않아서 고물상에서 주운 충전기를 꽂았더니 켜졌다는 이야기였다. 엄마가 며칠째 일어나지 않는다. 고물상에서 주운 충전기. 아이의 내뱉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도윤의 머릿속을 거대한 천둥처럼 내리쳤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의 전화기가 7년 만에 켜졌고 그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이며 그 아이의 엄마는 며칠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단 하나 가장 미칠 것 같은 가정이 도윤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만약 혜운이 살아있다면 그날 폭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 전화를 받은 저 아이가 7년 전 혜운의 뱃속에 있던 바로 자신의 아이라면 도윤은 맨발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그의 발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선홍색 피가 대리석 위로 붉게 번져 나갔지만 그에게 통증 따위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감각이었다. 그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어두운 복도를 전력으로 질주하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발신지의 위치를 즉각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지시가 아니라 거의 짐승의 포효에 가까웠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이성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도윤은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거칠게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몸을 던진 그는 엑셀을 바닥까지 짓눌렀다. 스포츠카의 엔진이 어둠을 찢을 듯 울부짖었고 타이어가 콘크리트 바닥을 격렬하게 긁어내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다. 비서실장이 전송한 좌표는 서울 외곽 재개발이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된 빈민가 구역이었다. 쏟아지는 밤비를 뚫고 도윤의 차는 신호등도 속도 제한도 모두 무시한 채 폭주했다. 핸들을 움켜쥔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 붉어져 있었고 이를 악문 턱의 근육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사라지고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끊어진 어두운 골목길 끝에 낡고 금이 간 콘크리트 건물 하나가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간판의 글자마저 반쯤 떨어져 나간 초라한 자선병원이었다. 차가 급정거하며 타이어가 빗물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날카로운 마찰을 일으켰다. 도유는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디뎠다. 곰팡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축축한 공기가 코끝을 찌르는 낡은 병원의 복도를 지나 그는 가장 구석에 위치한 다인실 병실 문 앞에 멈춰섰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이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일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도윤의 떨리는 손은 이미 문고리를 거칠게 밀어내고 있었다. 낡은 문이 열리며 좁고 어두운 병실의 풍경이 드러났다. 천장에서 비가 새어 누렇게 얼룩진 벽 아래 녹슨 철제 침대 위에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자가 누워 있었다. 7년의 세월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내 혜은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침대 앞에는 낡고 큰 수건을 꽉 쥔 채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겁을 먹으면서도 두 팔을 필사적으로 벌려 엄마를 막아서는 작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저씨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를 데려가지 말라는 아이의 떨리면서도 단호한 외침이 적막한 병실의 공기를 가르고 도윤의 심장 깊숙한 곳에 날아와 박혔다. 도윤의 무릎이 곰팡내가 짙게 배어있는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다. 서 있을 힘이 풀린 것이 아니었다. 침대 위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뼈만 남은 아내 혜운의 참혹한 모습과 그 앞을 가로막고 선 잡고 가녀린 아이의 모습이 그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 그룹의 총수가 이름 모를 변두리 병원의 비좁은 다인실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격렬하게 떨었다. 자신의 엄마를 데려가지 말라며 낡은 슬리퍼를 신은 발로 굳세게 버티고 선 아이는 지우였다. 지난 7년간 도윤이 그토록 안아보고 싶었던 화염 속에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의 핏줄이었다. 지우는 낯선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자 잠시 경계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아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은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3장과 흙먼지가 묻은 동전 몇 개였다. 전부 합쳐보아야 4,000원 남짓한 초라한 금액이었다. 지우는 그 돈을 도윤의 앞으로 내밀며 간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가 여기 의사 선생님이냐고 묻는 아이의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지후는 결코 울지 않았다. 자신이 내일 거리에 나가 폐지를 더 많이 주어서 돈을 벌어올 테니 부디 엄마의 산소줄을 빼지 말아 달라는 애원이었다. 그 한마디가 도윤의 심장을 날카로운 창처럼 관통했다.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는 돈이 없으면 엄마의 숨을 이어주는 기계가 꺼진다는 잔인한 세상의 이치를 이미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도윤의 시선이 지후의 손으로 향했다. 작은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엉겨붙어 있었고 앙상한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길거리의 거친 골판지 단면에 베인 상처들이 빈틈없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아버지가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며 과거의 환영 속에서 자학하는 동안 그의 아들은 길바닥에서
폐지를 주워 모은 동전 몇 개로 죽어가는 엄마의 목숨을 처절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도윤은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입술을 강하게 깨물며 짐승처럼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억지로 삼켰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섣부른 행동이 오랜 세월 세상의 위협에 시달려온 아이를 더욱 겁먹게 할까봐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그는 핏자국이 선명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린 뒤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병실 밖으로 나섰다. 복도로 나온 도윤의 눈빛은 방금 전 바닥에 엎드려 울던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절망과 무력감으로 얼룩져 있던 그의 얼굴에 서늘하고 맹렬한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위성 보안망이 연결된 휴대전화를 꺼내 그룹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구급차를 당장 이 자선병원으로 집결시키라는 지시가 어두운 복도를 울렸다. 단 1분이라도 지체한다면 관련된 모든 이들의 목을 날려버리겠다는 도윤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짙게 깔려 있었다. 전화를 끊은 도윤은 병원 복도 끝에 위치한 원장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낡고 때탄 의사가운을 걸친 채 진료실 의자에서 졸고 있던 중년의 남자가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초라한 자선병원의 원장인 상철이었다. 상철은 불쑥 들이닥친 불청객에게 화를 내려다. 도윤의 비범한 맞춤 정장과 창밖 주차장에 세워진 수억 원대여 스포츠카,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피투성이 맨발을 번갈아 보며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상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한 상철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도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가가 상철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7년 전 부검을 조작하고 자신의 아내를 이 지옥 같은 곳에 방치한 배우가 누구인지 묻는 도윤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 낮고 위협적이었다. 목이 졸린 상철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허공에 손을 허우적거리며 변명을 쏟아냈다. 자신은 부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 여자는 7년 전 임신한 채 비오는 거리에 쓰러져 있던 신원미상의 행렬명자였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출산 이후에도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었고 환자 본인 역시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도윤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아내가 폭발 사고에서 살아남은 뒤에도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유령처럼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누군가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집요하게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 분명했다. 상철은 도윤의 악력이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사실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는 고백이었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환자의 병원비를 매달 송금해 왔는데 그 금액이 환자를 온전히 치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병원에서 쫓아내기에는 명분이 서지 않을 만큼의 아주 교묘한 액수였다고 털어놓았다. 상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사실상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환자를 침대에 묶어두고 고통스러운 생을 강제로 연장시켜 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해운을 살리려 한 것이 아니라 지독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도록 고문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도윤의 이성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당장 익명 송금자의 계좌 기록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상철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뒤져 낡은 후원금 내역서를 꺼내 밀었다. 도윤은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첫 장을 펼쳤다. 날카로운 시선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가다 익명 송금자의 예금주란에 적힌 법인명 위에서 멈춰섰다. 순간 도윤의 숨결이 차갑게 멎었다. 그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얼마 전 도윤이 직접 지시하여 그룹 감사팀에서 비밀리에 추적하고 있던 해외 조세도 피처에 설립된 불법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는 바로 불과 몇 시간 전 저택의 거실에서 해운의 제사상에 향을 피우며 도윤에게 가증스러운 위로의 말을 건네던 그의 숙부 인호였다.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인호는 7년 전부터 해운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암살에 실패하자 그녀가 세상에 나서지 못하도록 공포를 심어 숨게 만들었고 자선병원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매달 푼돈을 보내며 조카의 아내가 시궁창 같은 삶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철저하게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낡은 종이를 쥔 도윤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7년 동안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던 자신의 무력한 모습이 숙부 인호의 눈에는 얼마나 우스운 코미디였을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도윤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 속에서 지난 7년간 억눌려 있던 짙은 절망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걷잡을 수 없는 복수의 날이 밝자마자 남성그룹 본사 46층 임원실 복도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윤은 어젯밤 찢겨나간 발바닥을 응급처치만 한 채 구두 안에 붕대를 감아 숨기고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맞춤 정장 차림으로 출근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짐승 같은 살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복도를 가로질러 오던 숙부 인호와 마주쳤다. 인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조카의 안색을 살폈다. 어제 제사상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안색이 창백하다며 회장이라는 자리가 무거워도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다정하고도 가증스러운 위로가 인호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도윤은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끔찍한 구역질을 애써 삼켜냈다. 불과 몇 시간 전 저 자상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본성을 확인하고 온 참이었다. 아내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7년간 서서히 말려 죽인 장본인이 지금 눈앞에서 가족의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다. 도윤은 주먹을 쥐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짓눌렀다. 지금 당장 저 인간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도윤은 짐짓 피곤한 기색을 연기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자신의 집무실로 걸음을 옮겼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사냥감을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도윤은 다시 비밀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뒷문을 통해 회사를 빠져나갔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개인 의원이었다. 7년 전 해운의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학자가 숨어 지내는 곳이었다. 도윤이 진료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남자는 도윤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남자의 멱살을 틀어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7년 전 부검 결과를 조작하고 다른 시신으로 바꿔치기한 대가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냐는 도윤의 추궁은 낮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남자의 심장을 찔렀다. 숨이 막힌 남자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토해냈다. 인호 전무님이 시킨 일이었다는 예상했지만 막상 귀로 확인하자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리는 듯한 허무함과 거대한 분노가 섞인 고백이었다.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인호의 협박에 어쩔 수 없었다며 용서를 빌었다. 도윤은 쓰레기를 버리듯 남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같은 시각 남성 그룹 인호의 전무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던 인호의 방에 딸 수진이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섰다. 수진의 입계에는 잔인한 조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책상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7년간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던 해운의 휴대전화가 어젯밤 잠시 켜졌다는 통신사 기록이었다. 인호의 눈동자가 차갑게 번뜩였다. 위치가 어디냐는 그의 짧은 물음에 수지는 빈민가 구역의 낡은 자선 병원이라고 대답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인호는 귀찮은 벌레를 처리하듯 손을 저으며 당장 그 병원 원장에게 연락해 쓰레기들을 치우라고 지시했다. 수지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어 자선병원 원장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수진의 신경질적이고도 고압적인 목소리가 병원 원장실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늘 밤 안으로 그 행여병자 여자와 아이를 길거리로 쫓아내지 않으면 내일 아침 병원 부지 전체를 강제 철거해버리겠다는 잔혹한 통보였다. 전화를 끊은 상철은 사색이 되어 곧바로 간호사들을 불러 모았다. 당장 짐을 싸서 그 모자를 쫓아내라는 원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병실 앞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복도 모퉁이에 숨어있던 7살 지우가 듣고 말았다. 엄마가 쫓겨나면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지우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창밖으로는 살을 에이는 듯한 굵은 빗줄기가 무섭게 쏟아지고 있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닐봉지 하나를 주워들고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비를 피할 우산 하나 없이 얇고 낡은 옷을 입은 아이의 몸이 순식간에 빗물에 흠뻑 젖었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빗줄기가 아이의 몸을 때렸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재개발 구역에 버려진 건물 사이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젖은 골판지 상자들을 악착같이 끌어모았다. 빗물에 불어 무거워진 상자를 끌며 아이는 수없이 넘어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울부짖는 대신 피가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폐지를 팔아 단돈 몇백 원이라도 더 병원비에 보태면 엄마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처절한 믿음 하나가 그 작은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아내를 지키고 즉시 그룹 소유의 최고급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와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대동한 채 자선병원으로 내달렸다. 어둠과 폭우를 뚫고 달려온 구급차가 병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도윤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자선병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전체가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으로 어지럽게 뒤덮여 있었다. 경찰차 수십 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병원 정문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었다. 도윤이 차 문을 열고 폭우 속으로 나서자 빗물에 젖은 제복을 입은 경찰서장이 무장한 경찰들을 이끌고 앞을 가로막았다. 경찰서장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신원미상의 행려병자를 이송하는 것은 명백한 납치 행위라며 차갑게 선언했다. 법을 집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서장의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누군가에게 거액을 받고 매수된 자의 비열함이 역력했다. 도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들의 거대한 벽을 노려보았다. 숙부 인호가 이미 경찰 공권력까지 돈으로 주무르며 아내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이고 있었다. 도윤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고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 불빛 아래서 그의 눈빛이 악귀처럼 번뜩였다. 경찰들의 거친 손길이 도윤의 양팔을 뒤로 꺾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짓눌렀다. 서늘한 금속 수갑이 그의 손목을 단단히 옥죄어 오는 감각이 빗물과 함께 피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자선병원 정문 앞 도윤은 무릎이 꺾인 채 어떻게든 아내에게 가기 위해 짐승처럼 저항했지만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폭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 섰다. 무거운 차 문이 열리고 거대한 우산을 받쳐든 수행원의 호위를 받으며 인호가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걸어 나왔다. 진흙탕에 꿇어앉은 조카를 내려다보는 인호의 늙은 주름 사이에는 짙은 조롱과 승리감이 가득했다. 구김살 하나 없는 완벽한 맞춤 정장과 빗방울조차 허락하지 않은 광택, 나는 고급 구두는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흙탕물 속에 처박힌 도윤의 처참한 몰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인호는 마치 발밑에서 발버둥치는 미천한 벌레를 감상하듯 도윤을 굽어보며 이제 그만 주제를 파악하고 헛된 미련을 버리라는 무언의 경고를 오만한 시선으로 내리꽂았다. 그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마주한 도윤의 턱관절이 부서질 듯 팽팽하게 맞물렸다. 당장이라도 족쇄를 끊고 일어나 저 가증스러운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도윤의 몸은 수많은 경찰의 압력에 짓눌려 단 한 뼘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남성그룹 본사에서는 도윤의 남은 사회적 숨통마저 완전히 끊어놓기 위한 치밀한 각본이 신속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인호는 회장의 부재를 틈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장 전면 스크린에 띄워진 것은 도윤이 수백억 원의 그룹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완벽하게 위조된 증거 서류들이었다. 이미 인호의 막대한 검은 자금과 협박에 매수되어 철저히 길들여진 이 사진들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도윤의 직무 정지와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와 동시에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이 회장실을 덮쳤고 법원은 도윤 명의의 모든 국내 자산과 은행 계좌 신용카드에 대한 전면적인 동결 조치를 내렸다. 수조 원의 거대한 자본을 굴리며 대한민국 정재계를 호령하던 젊은 총수가 단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지갑에서 단돈 10,000원 한 장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는 철저한 빈털터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 끔찍한 파멸의 소식을 전해 들은 도윤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명예가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오직 아내와 아들이 숨을 쉬고 있는 자선병원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내달렸다. 숨을 헐떡이며 병원 원무과 창고에 도착한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VVIP 전용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내 밀었다. 아내를 당장 그룹 소유의 최고급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밀린 병원비와 응급처치 비용을 전액 결제하겠다는 다급하고도 절박한 요구였다. 하지만 간호사가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통과시킨 순간 기계의 화면에는 거래가 거절되었다는 붉은색 경고 문구가 냉혹하게 떠올랐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갑을 뒤집어 다른 신용카드들을 쏟아냈다.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가진 모든 금융자산이 모조리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도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하얗게 증발해버렸다. 한평생 돈에 막강한 위력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재벌 회장이 죽어가는 아내의 가느다란 숨줄을 이어갈 단돈 몇만 원의 결제조차 거부당하는 지독한 굴욕감이 그의 영혼을 무참히 난도질했다. 극심한 무력감에 고개를 떨군 도윤의 텅 빈 시선 끝에 병원 로비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약국 앞에 풍경이 들어왔다. 어젯밤 폭우 속에서 폐지를 줍느라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7살 지후였다. 아이의 양 무릎은 아스팔트에 심하게 긁혀 선홍색 피와 진물이 엉겨붙어 있었지만 지후는 자신의 고통을 돌볼 새도 없이 약국 계산대 위로 꼬깃꼬깃하게 접힌 지폐 3장과 동전 몇 개를 간절하게 올려놓고 있었다. 엄마의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겁다며 해열제한 알만 외상으로 주면 내일 밤새워 폐지를 더 주어다. 반드시 돈을 갚겠다는 아이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약사는 전염병이라도 옮을까 두려운 듯 매몰차게 손을 내저으며 지후의 마른 어깨를 거칠게 밖으로 밀쳐냈다. 어른의 매정한 힘에 떠밀려 중심을 잃은 작은 몸이 낡은 병원의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상처가 깊게 파인 무릎이 단단한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을 텐데도 지우는 끝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아이는 더러워진 소매 끝으로 뺨에 묻은 흙먼지를 대충 닦아내고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작은 손으로 주워 담았다. 자신이 여기서 울며 주저앉으면 시간이 낭비되고 그 사이 엄마의 심장이 영영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어린아이의 본능적인 울음조차 삼켜버린 것이었다. 자신의 핏줄이 세상의 차가운 냉대 속에 내던져져 처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목격한 도윤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의 작은 몸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자신이 너의 아버지라고 이제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울부짖고 싶었다. 도윤이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지우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디려는 찰나였다. 다인실 병실이 위치한 어두운 복도 끝에서 불길하고 위압적인 발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덩치가 산만하고 흉터가 가득한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의 억센 손에는 묵직한 쇠파이프와 낡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그 차가운 흉기들이 바닥을 질탈하게 긁으며 만들어내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병원 복도의 정막을 날카롭게 베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인호의 노골적인 지시를 받고 조카 며느리와 그 아이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기 위해 수진이 직접 고용한 철거 용역들이었다. 짙은 살기를 내뿜는 사내들의 무자비한 시선은 정확히 해운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다인실 병실의 닫힌 문을 향해 뻗어 있었다. 도윤의 등줄기를 타고 뼛속의 혈관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용역들이 뿜어내는 흉흉한 살기가 병원 복도에 퀴퀴한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선두의 선거구의 사내가 손에 든 야구 방망이로 다인실 병실의 낡은 문을 부술듯이 걷어찼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가는 파열음과 함께 문이 활짝 열렸고 병실 안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링거줄을 뽑은 채 허겁지겁 복도로 기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텅 빈 6인실, 오직 벽면에 낡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해운의 침대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사내 하나가 성큼성큼 다가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벽에 꽂혀 있던 산소 공급기의 전원 코드를 거칠게 뽑아버렸다. 해운의 입에 씌워져 있던 마스크로 흘러 들어가던 생명줄이 완전히 차단되는 순간이었다. 산소가 끊기자 의식이 없는 해운의 몸이 본능적인 질식을 느끼며 불규칙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창백했던 입술이 순식간에 짙은 잿빛으로 변해갔고 침대 시트 위로 간신히 얹혀있던 가녀린 손가락이 끔찍한 경련을 일으켰다. 그 광경을 목격한 7살 지우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복도 끝에서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아이는 자신의 키보다 2배는 큰 용역의 바짓가랑이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종아리를 잇는 힘껏 물어뜯었다. 동시에 2 팔을 뻗어 엄마의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며 어떻게든 밖으로 끌어내려는 사내들의 힘에 대항해 온몸의 체중을 실어 버텼다. 용역 하나가 귀찮은 벌레를 떼어내듯 지우의 멱살을 틀어쥐고 뒤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공중으로 붕뜬 작은 몸이 딱딱한 타일 바닥 위로 처참하게 굴러떨어졌다. 무릎에 상처가 터지며 붉은 피가 타일을 물들였지만 지우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나 엄마의 침대를 향해 2 팔을 허우적거렸다. 이성을 잃은 도윤이 사자처럼 포효하며 용역들을 향해 돌진했다. 주먹을 쥐고 선두의 사내 턱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수일 동안 밥 한술 뜨지 못하고 독주와 절망에 절어있던 그의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다른 사내의 둔탁한 발길질이 도윤의 복부를 강타했고 도윤은 끔찍한 고통과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다. 입에서 뜨거운 핏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어서라도 아내에게 닿으려 발버둥 쳤다. 그 순간 사내들 중 하나가 허리춤에서 검은색 정이 충격기를 꺼내들었다. 푸른 스파크가 튀는 무기가 자비 없이 도윤의 옆구리를 찔렀다. 도윤의 온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뇌까지 타들어가는 듯한 감전의 충격에 그의 몸은 빗물과 진흙 그리고 자신의 피가 뒤섞인 더러운 복도 바닥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 마비 상태 속에서 도윤은 흐려지는 시야 너머로 해운의 침대가 사내들에 의해
병실 밖으로 무참히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해운의 가슴에 부착된 심전도 모니터의 초록색 파형이 위험 수위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불규칙한 전자음이 복도를 날카롭게 찌르며 그녀의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며 울부짖는 지우의 처절한 목소리가 바닥에 쓰러진 도윤의 귓가에 쉴 새 없이 꽂혀들었다.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으로 인호가 특유의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어 들어왔다. 그의 곁에는 차가운 미소를 띤 수진이 동행하고 있었다. 인호는 헐떡이며 죽어가는 조카 며느리의 침대 옆에 멈춰서서 혀를 차며 가증스러운 동정을 표했다. 그리고는 전신이 마비된 채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는 조카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인호의 비서가 가죽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도윤의 눈앞에 펼쳤다. 그것은 도윤이 소유한 남성그룹의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인회에게 전면 양도한다는 각서였다. 인호는 구두굽으로 바닥에 엎드린 도윤의 손등을 짓누르며 이 각서의 지장을 찍기 전까지는 119 구급차는커녕 이 병원의 의사 단 한 명도 저 여자 곁에 다가갈 수 없을 것이라고 낮게 읊조렸다. 그것은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악마의 거래였다. 회사 명예자산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도윤에게 지금 그런 것들은 티끌만큼의 가치도 없었다. 그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저 침대 위에서 꺼져가는 아내의 숨결과 피투성이가 되어 오열하는 아들의 생명뿐이었다. 도윤은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마비된 팔의 근육을 쥐어짜내어 상체를 간신히 일으켰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수치심도 분노도 모두 바닥나버린 껍데기만 남은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숙부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부여잡았다. 제발 아내와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오만함과 재벌 회장으로서의 존엄을 시궁창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비참한 구걸이 그의 입술을 뚫고 터져나왔다. 인호가 비웃으며 도윤의 손등을 한 번 더 짓밟았다.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지만 도윤은 신음조차 내지 않고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사정없이 깨물었다. 선홍색 피가 울컥 솟구쳐 올랐다. 도윤은 주저없이 그 피 묻은 지문을 백지장 같은 각서 위로 강하게 내리찍었다.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번지며 남성그룹의 진짜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제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도윤의 목소리는 텅 빈 동굴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인호가 만족스러운 듯 비서에게 턱짓을 하자 대기하고 있던 당직 의사가 허겁지겁 달려와 해운의 침대에 올라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의사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떨어지고 규칙적인 흉부 압박이 몇 번이고 이어졌다. 영원할 것 같던 끔찍한 정적을 깨고 마침내 심전도 모니터에서 약하지만 분명한 심박을 알리는 기계음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암담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너무 오래 차단되었기 때문에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진단이 이어졌다. 인호는 각서를 소중하게 챙겨들고 수진과 함께 복도를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병원 입구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도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지우를 품에 안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끓고 있었고 거칠게 내쉬는 숨결은 위태로웠다. 아빠가 미안하다며, 아빠가 너무 약해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쏟아내는 도윤의 뜨거운 눈물이 지후의 상처난 뺨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내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7살 아들을 사지에서 지켜내지 못한 무능력한 아버지. 이 끔찍한 무력감 속에서 도윤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노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마자 도윤의 눈물이 기적처럼 뚝 멎었다.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던 그의 얼굴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후를 간이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힌 뒤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빼앗긴 패배자가 아니었다. 병원을 빠져나간 이노의 검은 세단이 쏟아지는 빗줄기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도윤을 짓누르던 짐승 같은 오열이 거짓말처럼 단숨에 멎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 모든 감정을 거두어들인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진흙탕에 엎드려 자비를 구걸하던 패배자의 흔적이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도윤은 끓어오르는 열로 신음하는 지우를 간이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힌 뒤 찢어진 자신의 셔츠를 벗어 아이의 작은 몸을 꼼꼼하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어서는 그 하나의 동작으로 7년간 도윤을 가두고 있던 나약한 껍데기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도윤은 비틀거림 없이 낡은 병원의 공용 화장실로 걸음을 옮겼다.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피와 진흙으로 얼룩진 이마, 그리고 바닥을 기며 찢겨나간 옷가지들. 도윤은 수도꼭지를 틀고 차가운 물에 양손을 집어넣었다. 피와 진흙이 섞여 붉고 탁하게 변했던 물이 이내 투명해질 때까지 그는 자신의 손과 얼굴을 거칠게 씻어냈다. 그것은 단순히 오물을 닦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숙부 앞에서 존엄을 버려야 했던 굴욕적인 과거를 씻어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기로 다시 태어나는 서늘한 의식이었다. 세면대의 물기를 털어낸 도윤은 바지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소형 위성 휴대전화를 꺼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이노의 통신망 감시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도록 7년 전부터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해외 명의로 은밀하게 유지해온 보안 기기였다. 짧은 연결음이 울린 뒤 통화가 연결되자 수화기 너머로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보고를 시작했다. 인호는 도윤이 완전히 꺾였다고 믿고 각서를 챙겨 여유롭게 떠났지만 그것은 도윤이 던진 치명적인 미끼였다. 도윤이 바닥에 엎드려 각서에 피 묻은 지장을 찍던 그 찰나의 순간 그는 미리 손톱 밑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위치 추적칩을 각서의 뒷면에 교묘하게 문질러 붙여두었던 것이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 짓밟히고 손등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도윤의 머릿속은 단 1초도 계산을 멈추지 않았다. 중요한 문서와 비자금 장부를 반드시 자택의 지하 비밀 금고에 보관하는 이노의 편집증적인 습관을 역이용한 완벽한 덫이었다. 통화를 마치고 병실 앞 복도로 돌아온 도윤의 앞을 날카로운 구두, 굽 마찰음과 함께 나타난 수진이 가로막았다. 아버지를 따라 떠났던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나머지 조카 며느리와 그 아이가 어떻게 비참하게 내쫓기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악의적인 호기심으로 병원에 다시 돌아온 참이었다. 수지는 도윤의 초라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내 수지는 들고 있던 차가운 얼음물 컵을 도윤의 발밑으로 보란 듯이 쏟아부었다. 차가운 물이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도윤의 찢어진 구두 위로 나뒹굴었다.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이 바닥에 물이나 닦으며 구걸하는 법부터 배우라는 수진의 표독스러운 조롱이 복도를 매섭게 울렸다. 예전 같으면 분노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을 상황이었지만 도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도윤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분노도 수치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포식자가 지니는 절대적인 고요함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도윤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무릎을 꿇을 바닥조차 남아있지 않을 테니 그 알량한 승리감을 오늘 밤 마음껏 즐겨두라는 서늘하고도 예리한 경고였다. 일말의 감정 동요조차 느껴지지 않는 도윤의 싸늘한 기백에 압도당한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거칠게 들이켜며 뒷걸음질을 쳤다. 척추를 타고 오르는 원초적인 오한을 느낀 수지는 애써 태어난 척 표정을 고치며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갔다. 수진이 사라진 텅 빈 복도에서 도윤은 다시 위성 휴대전화의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화면 중앙에서 전멸하던 붉은 점이 서울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를 지나 마침내 인호의 대저택 지하 깊숙한 곳에서 완전히 멈춰섰다. 피가 묻은 양도각서가 인호의 비밀 금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수화기에 대고 작전 개시를 명령했다. 그가 7년 동안 천문학적인 개인 사재를 털어 해외에 은밀하게 양성해온 글로벌 금융 보안 및 전술 부대, 이른바 그림자 부대가 어둠 속에서 마침내 족쇄를 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윤의 자비 없는 방역이 본격적인 닻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거센 비바람이 잦아들고 짙은 어둠이 깔린 새벽 낡은 자선병원 상공으로 거대한 프로펠러가 밤 공기를 찢으며 만들어내는 육중한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인호의 지시를 받고 병원 입구를 지키며 희희낙낙하던 철거 용역들과 매수된 경찰들은 머리 위로 쏟아지는 압도적인 하강 기류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어둠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표나 식별번호가 전혀 없는 최고급 군용 헬리콥터 3대였다. 헬기가 병원 앞 공터에 착지하기가 무섭게 검은 전술복으로 무장한 사설 경호원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도윤이 7년간 자신의 개인 자산으로 해외에 은밀히 구축해둔 최정계 글로벌 경호팀이었다.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치켜들며 저항하려 했지만 훈련받은 전문가들의 무자비하고도 정확한 타격 앞에 단 1분도 버티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처참하게 짓눌렸다. 매수된 경찰서장 역시 자신의 계급장과 권력이 이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외부의 위협이 완벽하게 제거되자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 병원 전문의들이
이동식 중환자실 장비를 이끌고 해운의 병실로 뛰어들었다. 꺼져가던 해운의 숨결은 최첨단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며 헬기로 옮겨졌고, 끓는 열에 시달리던 지후 역시 소아과 전문의의 품에 안겨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었다. 세 번째 헬기에 올라탄 도윤은 가장 먼저 자신의 곁에 잠든 지우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폐지를 줍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7살 아이의 거칠어진 손마디가 도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묵직하게 찔러왔다. 그때 도윤의 최측근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밀봉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붉어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서류에 적힌 것은 도윤과 지후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다. 유전자 일치율 99.99%. 지후가 도윤의 친아들이라는 명백하고도 과학적인 증거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7년 전 잿더미 속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핏줄이 기적처럼 살아남아 모진 세상에 풍파를 견디며 제 어미를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도윤의 눈물은 더 이상 과거의 절망과 무력감이 만들어낸 패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필코 이 두 사람을 지켜내고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악마들에게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피 끓는 맹세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이노의 대저택 지하에서는 도윤이 심어둔 위치 추적 칩의 신호를 따라 잠입한 그림자 부대의 작전이 은밀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육중한 철제 금고의 문을 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분 남짓이었다. 금고 안에는 도윤이 피로지장을 찍었던 양도각서뿐만 아니라 이노가 오늘 아침 화려하게 출범시킬 아동복지재단의 진짜 실체를 증명하는 이중장부가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다. 소외된 아이들을 돕겠다는 가증스러운 명분 뒤에서 그룹의 거액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 돈을 세탁하던 추악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그림자 부대가 장부를 탈취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에 위치한 사이버 포렌식 팀은 7년 전 해운이 탔던 차량의 폭발 현장에서 수거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의 복구 작업을 마침내 완료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복원된 음성 파일에는 사고처럼 위장해 임신한 여자와 뱃속의 아이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이노의 소름 끼치는 살인 교사 지시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완벽한 증거들이 도윤의 손에 차례대로 쥐어지고 있었다. 동이 터오기 직전 도윤은 뉴욕 월스트리트의 거물 펀드 매니저에게 위성 전화를 걸었다. 10년 전 도윤의 도움으로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던 그 거물은 도윤의 짧은 요청에 단 한마디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의 거대 자본이 합세한 무자비한 공매도 폭격이 한국 주식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장외 거래를 통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타깃은 오직 이노가 차명으로 은닉해둔 남성그룹의 우호 지분과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된 주식들이었다. 막대한 외국 자본의 공격 앞에 이노가 7년에 걸쳐 야비하게 긁어모았던 주식의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며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렸다.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착각하며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던 이노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제국이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도심의 고층 빌딩을 비추기 시작했다. 도윤은 서울 중심부의 최고급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 마련된 전신 거울 앞에 섰다. 어젯밤에 흙먼지와 핏자국은 말끔하게 지워져 있었고 그의 몸에는 구김 한 점 없는 완벽한 검은색 맞춤 정장이 감겨 있었다. 도윤은 차가운 시선으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빳빳하게 각이 선 검은 넥타이를 천천히 조여맸다. 그것은 마치 곧 사냥감의 목을 졸라맬 올가미를 준비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마친 지옥의 불길이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고급 시계의 바늘이 이노의 아동복지재단 출범식과 신임 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도윤은 거침없는 손길로 재킷의 단추를 채우며 호텔 방을 나섰다. 숙부 이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자비 없는 공개 처형의 시간이 도래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가장 격식 높고 화려하기로 소문난 5성급 호텔의 대연회장은 아침부터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고 있었다. 남성그룹의 신임 회장 취임식과 아동복지재단 출범식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이 행사에는 정재계 최고위급 인사들과 언론사 대표들을 포함해 500명이 넘는 귀빈들이 운집해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내뿜는 눈부신 조명 아래 수십 대의 방송사, 생중계 카메라가 연회장 곳곳에 배치되어 전국으로 이 화려한 축제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다. 연회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재단의 가증스러운 슬로건이 금박처럼 빛나고 있었다. 단상 옆 가장 앞자리에 앉은 수지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입고 도도하게 턱을 치켜든 채 객석을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비 내리는 병원 복도에서 먼지와 피를 뒤집어 쓴 채 바닥을 기던 사촌 오빠 도윤의 비참한 몰골을 떠올리며 수진의 붉은 입술 끝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제 남성그룹의 후계자는 완벽하게 자신들의 차지였다. 웅장한 교향곡이 연회장을 가득 채우며 마침내 이노가 단상 위로 걸음을 옮겼다. 3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맞춤 정장과 소매 끝에서 반짝이는 금빛 컵스 버튼, 그리고 은빛으로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까지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자애로운 그룹 총수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마이크 앞에 선 이노는 객석을 향해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500개의 시선과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오직 자신만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의 내면은 터질 듯한 희열로 가득 찼다. 이노가 마이크의 입을 가까이 대자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그는 짐짓 숙연하고도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자신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룹의 회장이라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거두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라는 지독하게 위선적인 연설이 고급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이노의 눈가에는 교묘하게 짜낸 눈물마저 맺혀 있었다. 이 재단은 단순한 기부단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내일을 바꾸는 기적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인호는 쏟아지는 찬사에 취해 잠시 눈을 감고 그 짜릿한 권력의 맛을 음미했다. 도윤은 지금쯤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내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인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호가 연설을 마무리하며 입을 열려던 찰나였다. 연회장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던 거대한 샹들리에와 벽면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 완전히 꺼져버렸다. 화려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고 당혹감에 휩싸인 귀빈들의 낮은 속삭임과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마찰음이 어둠 속을 혼란스럽게 채우기 시작했다. 인호는 당황한 표정을 애써 숨기며 마이크를 툭툭 쳐보았지만 음향 시스템마저 완전히 죽어 있었다. 방송사고라 여긴 스태프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기척이 느껴졌다. 수진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배인을 찾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바로 그때 연회장 전면에 거대한 대형 스크린만이 홀로 번쩍이며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것은 그토록 공들여 제작했던 아동복지재단의 감동적인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거친 노이즈가 섞인 낡은 흑백의 폐쇄회로 화면. 불과 몇 시간 전 자선병원의 다인실 병실 구석을 비추고 있는 병원 내부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500명의 귀빈들은 숨을 죽인 채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스크린 속에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죽어가는 앙상한 여자의 침대 옆에 방금 전까지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던 인호가 맞춤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영상 속 인호가 허리를 굽혀 의식 없는 여자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는 순간 죽어있던 연 회장의 고성능 스피커가 일제히 터질 듯한 출력을 내뿜으며 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재생하기 시작했다. 너의 남편은 방금 빈털터리가 되어 바닥을 기며 널 버렸고 밖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내 자식 새끼도 곧 내 뒤를 따라갈 것이라는 인호의 잔혹하고도 조롱 섞인 쇳소리가 연 회장 구석구석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겼다. 연 회장은 거대한 빙에 갇힌 듯 차갑게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소외된 아이들을 핏줄처럼 거두겠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자애로운 회장이 병실에 누워 죽어가는 조카 며느리와 어린아이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 악마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 극단적인 대비의 귀빈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스크린의 폭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영상이 검게 암전되더니 이번에는 7년 전 블랙박스 메모리에서 복원된 음성 파일이 텍스트 자막과 함께 재생되기 시작했다. 사고처럼 보이게 위장해서 임신한 여자와 그 뱃속의 아이까지 흔적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인호의 차갑고 사무적인 살인교사 지시가 500명의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다. 생중계를 내보내고 있던 방송사 카메라의 붉은 램프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국민이 시청하고 있는 생방송 도중 벌어진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그 어떤 방송사도 감히 끊어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충격적인 특종이었기 때문이다. 체면과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재벌가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 온 국민의 안방으로 발가벗겨진 채 생중계되고 있었다. 인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증발하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마이크 대를 쥐고 있던 그의 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앞자리에서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수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 통제 씨를 향해 당장 전원을 뽑아버리라고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러댔지만 이미 도윤의 그림자 부대가 장악한 통제실에서는 그 어떤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인호가 도망치기 위해 단상 뒤편으로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맨 뒤편에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양쪽 문이 거친 마찰음을 내며 한꺼번에 활짝 열려 젖혀졌다. 로비의 밝은 빛이 역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문턱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검은색 수트, 날카롭게 메어진 넥타이, 그리고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하고도 서늘한 시선을 가진 남자 도윤이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흉터 남은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단단히 맞잡은 7살 지우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등장과 동시에 연회장 뒤편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거대한 빛의 폭포처럼 일제히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눈을 뜰 수조차 없는 눈부신 섬광들이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도윤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악의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단상을 향해 중앙 통로를 천천히 그리고 압도적인 무게감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었던 왕이 자신을 내쫓은 반역자의 목을 치기 위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완벽한 귀환이었다.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연회장 중앙 통로를 가로지른 도윤은 마침내 단상 바로 아래에 멈춰섰다. 500명의 귀빈들이 내뿜는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있던 7살 지우가 고개를 들어 단상 위의 인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어젯밤 낡은 병원의 복도에서 무자비한 폭력 앞에 내동댕이 쳐졌던 연약한 아이의 눈동자는 이제 단 한 줌의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우는 작지만 단단한 손가락을 들어 올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인호를 정확히 가리켰다. 그리고 마이크조차 필요 없는 맑고 뚜렷한 목소리로 저 나쁜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숨을 쉬지 못하게 기계줄을 뽑아버렸다고 연 회장이 떠나가라 외쳤다.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고발은 500명의 고막을 뚫고 들어가 그들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렌즈 앞에서 자애로운 복지재단의 설립자가 졸지에 병든 조카 며느리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낸 극악무도한 살인 미수범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인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변명을 쥐어짜 내려 했지만 이미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천해 공개된 CCTV 영상과 살인교사 녹음 파일 앞에서 그 어떤 현올림도 앙상한 발악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수진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자신의 화려한 세계가 단 1분 만에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목도한 그녀의 두 눈은 광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지는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폭언을 내뱉으며 감히 어디서 근본 없는 핏줄이 나타나 행패냐고 소리치며 지후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가녀린 아이의 뺨을 후려치기 위해 날카로운 손톱이 선 오른손을 허공 높이 치켜들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이 아이의 얼굴에 닿기 직전 허공을 가르며 날아온 도윤의 단단한 소나귀가 그녀의 손목을 부서져라 낚아챘다.
수진이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도윤의 악력은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았다. 도윤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꺾어 내린 뒤 자신의 반대편 손을 높이 치켜들어 수진의 뺨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살과 살이 매섭게 파열하는 소리가 거대한 연회장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도윤이 실어보낸 엄청난 타격의 반동으로 수진의 고개가 흉하게 꺾였고 비틀거리던 그녀의 몸은 중심을 잃고 화려한 연회장의 카펫 위로 처참하게 나동그라졌다. 바닥에 엎어진 수진은 부어오르는 자신의 뺨을 감싸쥔 채 도윤의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백에 짓눌려 짐승처럼 헐떡이며 공포에 질린 시선을 올려다보았다. 연회장의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양쪽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검은색 점퍼를 통일해서 입은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매서운 기세로 쏟아져 들어왔다. 인호의 돈에 매수된 관할서에 부패한 경찰들이 아니라 도윤의 그림자 부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비자금 이중 장부와 살인교사 증거를 직접 넘기며 움직이게 만든 특수부 수사관들이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에는 단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수사관들이 거침없이 단상 위로 뛰어올랐다. 뒷걸음질을 치던 인호의 등이 연설대에 둔탁하게 부딪혔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인호가 저항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양팔을 무자비하게 꺾어 바닥으로 강하게 엎어뜨렸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인호의 손목을 교차하여 단단하게 올감했다. 3천만 원짜리 최고급 맞춤 정장의 무릎과 가슴팍이 먼지투성이 카펫 위로 구겨지고 짓밟혔다. 도윤은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불과 하루 전 비 내리는 병원의 더러운 복도에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던 숙부가 이제는 반대로 자신의 발밑에 수갑을 찬 채 비참하게 엎드려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호의 귓가의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다. 어젯밤 인호가 의식 없는 해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네가 훔쳐간 7년이라는 시간 감옥에 가장 차갑고 습한 바닥에서 평생 피를 토하며 갚게 해주겠다는 도윤의 삭막한 선고가 인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통쾌함도 묻어나지 않았다. 오직 철저하게 계산된 형벌을 집행하는 사신처럼 무미건조하고 단호할 뿐이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질질 끌려 일어난 인호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자신의 처참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무자비하게 기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이 나라의 경제를 호령하겠다며 만면의 미소를 띄었던 남자가 수갑이 채워진 초라한 몰골로 귀빈들 사이를 가로질러 끌려나갔다. 양옆으로 도열에 있던 정재계의 거물들은 서둘러 고개를 돌리거나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며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수진 역시 다른 수사관들에 의해 양팔이 결박된 채 연회장 밖으로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인호와 수진의 모습이 연회장 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 도윤은 단상 아래에 홀로 서 있던 지우를 향해 다가가 두 팔을 뻗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지우는 작은 두 팔로 도윤의 넓은 목을 단단하게 끌어안았다. 아직 이 낯설고 강인한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 너른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카메라의 불빛이 아버지와 아들의 굳건한 모습을 쉴 새 없이 담아내고 있었지만 도윤의 시선은 이미 이 혼돈의 연회장을 벗어나 아내가 숨쉬고 있는 병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모든 상황을 비서실장과 수사관들에게 이리만 도윤은 지우를 안고 서둘러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탔다. 뒷좌석에 앉아 긴장이 풀렸는지 곤히 잠든 지우의 뺨을 쓰다듬으며 도윤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7년간 짓눌렸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치워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도착을 불과 10분 앞두고 도윤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신경질적인 진동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혜운이 입원해 있는 그룹 소유 최고급 병원 VIP 병동의 수석 간호사였다. 전화를 받은 도윤의 귀에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하게 떨리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꽂혀들었다.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다는 사모님의 심전도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기계의 붉은 경고등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절망적인 보고였다. 순간 도윤의 심장이 뱃속 깊은 곳으로 철렁 내려앉으며 그의 온몸을 흐르던 피가 다시 한번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지우의 새근거리는 숨소리와는 대조적으로 도윤의 귓가에 꽂힌 휴대전화 너머에서는 혜운의 심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날카롭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절망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7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악마의 목을 베어낸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도윤의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가매었다. 운전기사에게 소리치듯 재촉하며 병원으로 향하는 남은 10분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도윤은 잠든 지후의 작은 몸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제발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제 막 되찾은 이 작은 행복을 다시는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속으로 신에게 절규했다. 차량이 병원 로비 앞에 멈춰 서기가 무섭게 도윤은 지우를 안아든 채 병동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VIP 병동으로 향하는 길고 하얀 복도 끝에서 수석 의사와 간호사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운의 병실 문틈으로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급한 경고음이 멈추지 않고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은 숨을 멈췄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다. 혜운의 몸은 죽음의 문턱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기 위해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7년간 영양실조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겨우 버텨온 육신이 생명 유지장치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중이었다. 의사는 이것이 죽음의 징후가 아니라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한 마지막 고비, 이른바 치유의 위기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내비쳤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날카롭게 울리던 경고음이 서서히 잦아들고 혜운의 심박수가 마침내 안정적인 수치로 돌아왔다. 도윤은 땀으로 흠뻑 젖은 손으로 지우를 안은 채 침대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아내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다. 이른 아침 창문 틈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쳐들어와
병실을 가득 채운 하얀 꽃들의 향기를 은은하게 깨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혜운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꺼풀이 열리며 흐릿했던 시야의 초점이 맺히기 시작했다. 혜운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자신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서 지친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을 지키고 있는 남편 도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빠의 무릎에 작은 머리를 기댄 채 곤히 잠들어 있는 아들 지우의 모습이 보였다. 7년 전과는 달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폐지를 줍느라 거칠어졌던 작은 손가락의 흉터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 그녀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혜운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내뱉은 아주 미세한 기척에 지후가 먼저 눈을 떴다. 아이는 눈앞에 깨어있는 엄마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침대 위로 뛰어올라 엄마의 목을 두 팔로 힘껏 감싸 안았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서름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처럼 아이의 작은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 앞에서 울지 않았던 작은 영웅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의 울음소리에 도윤도 마침내 눈을 떴다. 혜운과 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7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 눈빛이 마주치는 단 1초의 순간에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는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말없이 전해졌다. 혜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갈라지고 끊어지는 목소리였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깊고 단단하게 도윤의 심장에 박혔다. 우리 아들 아빠랑 엄마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이었다. 지후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도윤을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냐고. 혜운이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침대에서 내려와 도윤의 앞에 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작은 두 팔을 활짝 벌렸다. 도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지우의 작은 몸을 자신의 품 안으로 강하게 끌어안았다. 어젯밤 인호 앞에서 굴욕적으로 꿇었던 무릎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한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7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비로소 처음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인호가 비자금 세탁용으로 세우려 했던 거대한 빌딩은 시우처럼 아프면서도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최첨단 무료 어린이 전문 병원으로 탈바꿈했다. 인호와 수지는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평생 치르게 되었다. 이보다 더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는 없었다. 병원 개원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병원 정문 앞에서 혜운과 지우가 나란히 서서 붉은 테이프를 잘랐다. 1년간의 집중적인 재활 치료로 혜운은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했고 볼에는 7년 만에 되찾은 생기가 가득했다. 훌쩍 자란 키의 지우는 깨끗한 교복을 입고 있었다. 도윤은 몇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벚꽃이 만개한 병원 정원에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세 사람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우가 엄마의 왼손과
아빠의 오른손을 양쪽에서 꼭 잡았다. 아이가 정원을 가로지르는 작은 가을의 징검다리 위를 깡충깡충 뛰어 건널 때마다 세 사람의 밝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따스하게 퍼져나갔다. 징검다리 끝에서 뒤돌아선 지우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아빠, 우리 내일은 뭐 먹을까요? 도윤이 혜운과 눈을 맞추었다. 혜운이 작게 미소 지었다. 도윤은 지후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내일은 우리가 7년 동안 놓쳤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저녁을 먹자.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저녁. 그것은 이 세 사람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특별하고도 눈부신 약속이었다.